당신의 돈, 당신의 성격대로 굴러갑니다. My Money. 성격 심리 검사에는 MBTI가 있다면 경제 심리 검사에는 NPTI가 있다는 사실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나의 경제 심리, 나의 경제적 성격은 무엇인지 NPTI로 꼼꼼하게 분석해서 재무 목표도 다시 세우고 저축 습관도 길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 NPTI 테스트가 정확히 무엇인지 조금 더 꼼꼼하게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회차째 진행되고 있는 이 심화 이론 소개하는 과정인데요. 저번 주 그리고 이번 주는 이렇게 여러분과의 상담은 쉬어가지만 여전히 상담 미리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시청자 전화 연결 통해서 저희가 직접 사례자와 상담을 진행할 거이기 때문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섭외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TV 대표 문자 번호 샵 3772번이죠.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로 메시지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방송 중에 전화 연결 상담하실 수 있게끔 링크를 미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방송 출연은 싫고 혼자서 테스트를 셀프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QR코드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래쪽에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잘 스캔하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요. 스스로 이 경제 심리 분석 검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셀프로 테스트 해보시고 또 전문가 상담도 필요하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NPTI 연구원의 이민규 본부장과 함께 할 텐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재테크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재테크 트렌드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할 NPTI 연구원의 이민규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도 재테크 트렌드 꼼꼼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개인연금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기로 약속을 네. 했었는데 이제 정부는 못 믿겠다. 내 연금 내 스스로, 내 노후 준비는 셀프로 하겠다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노후 준비를 있잖아요. 하는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실제로 벌써 개인연금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오, 벌써 그렇게 많이 드러나나요? 네, 20대 후반에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떤 거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거의 근데 셀프로 투자를 좀 공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장기로 보는 자산에 넣어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을 키거나 뭐 주변에 뭐 라디오를 듣거나 한다 하더라도 이 연금에 대한 광고들을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게 연금저축펀드랑 IRP 얘기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두 연금 상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네. 저 연금 저축 펀드 하고 있거든요. 오, 정말요? 네. 어떻게 잘 굴러가고 있나요? 이게 근데 사실 저 스스로 운용하는 상품으로 가입을 해서 매달 조금씩 적립식으로 괜찮은 펀드를 사야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또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매달 꾸준하게 사 모으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사실 연금이라고 하는 상품이 또 아무래도 멀리 있는 것이다 보니까 맞아요. 당장에 2년 뒤에 뭐 결혼자금, 주택자금 놓칠 네, 게 없거든요. 맞아요. 연금이다 보니까 또 멀리 있는 자금이라 많이 못 넣는 경우도 생긴다 보니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다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오늘은 조금 더 연금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연금저축펀드를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엔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고 좋다라고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퇴직연금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보통 이 퇴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뭐죠? 정말 은퇴 이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퇴직금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어요. 옛날에 과거로 잠깐 돌아가 보면 네. 정말 옛날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퇴직하고 주는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네. 뭐 금융기관에서도 그거를 크게 구분하지 않았고 진짜 초창기에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주는
아, 그런 곳도 있었어요. 와, 그래요? 물론 뭐 30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현금으로 줄 네. 수는 없겠죠. 네네. 뭐 2, 3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아. 그냥 이 정도로 해서 뭐 전관우대를 한다라든지 아하. 이렇게 좀 마무리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퇴직금을 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IRP라고 하는 이 금융상품 계좌를 통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 IRP라고 하는 상품의 쓰임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내가 뭐 어디서 얼마나 근무를 했던 이 퇴직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계좌 하나, 아하.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따로 준비해서 운용하는 거 하나,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IRP는 금융기관별로 하나씩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연금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개인연금이 정말 공적연금보다 나을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수익률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개인분들? 개인연금 수익률은 사실 공적연금의 수익률보다 더 잘 나옵니다. 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굴리는 이 수익률 자체가 10%를 넘기가 어려워요. 네. 최근 10몇 년간 10%를 넘었던 게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네. 어떨 때는 이제 마이너스로 간 적도 있고요. 아이고. 근데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10% 넘으시는 분들, 20% 넘으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개인적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대로 운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IRP도 원래는 퇴직연금의 개념이긴 한데 고객님들이 연금저축펀드 IRP를 개인적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좀 개인연금의 형태로서 따로 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연금저축펀드는 내가 개인적으로 펀드를 다 선택하는데 이 IRP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고객님들이 개인적으로 펀드를 또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IRP는 이 개인연금인 연금저축펀드와 조금 다른 점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투입 비율이 70%까지밖에 안 돼요. 네. 안전하게 해라. 맞아요. 개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나라에서 보호를 하고자 하는 성향이 조금 남아있다 보니까 위험자산의 편입 비율을 제한을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자체는 연금저축펀드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잘 굴리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TDF라고 하는 펀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하.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안 그래도 지금 TDF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네. 지금 TDF로 난 투자 수익률 한 통계에 따르면 네. 대체적으로 5%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괜찮은 수익률인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에서도 어느 정도 고금리의 퍼센테이지이기도 하고 또 위험자산의 편입 비율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 정도 나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수익률인데 TDF가 뭐냐? 네. 그것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네. TDF란 Target Date Fund, 즉 어느 정도 타겟을 정해놓고 운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TDF라는 상품명 뒤에 숫자가 붙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TDF 뭐 어쩌고저쩌고 2035 2035 TDF 어쩌고저쩌고 2045 2045 이 두 상품의 차이는 뭘까요? 연도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오, 맞아요. 네. 그 연도가 연금을 뭘까요? 받기 시작하는 연도 아닐까요? 네, 거의 정답이죠. 거의. 네. 왜 거의라고 했냐면 네. 꼭 2035년도에 은퇴를 할 거라고 해서 2035를 고를 필요는 없어요. 2045를 골라도 되고 2055를 골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꼭 그때까지 가져간다라기보다 이 운용사에서 그때를 타겟팅해서 그때까지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네네. 꼭 그때까지 가져가진 않아도 된다. 그렇군요. 다만 이 숫자의 차이가 무엇을 불러오냐면요. 바로 운용되는 펀드 라인업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자, 35년까지 굴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네. 45년까지 굴리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네. 어떤 걸 더 공격적으로 굴리실 것 같으신가요? 단기에 끝나는 걸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보통은 단기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지만 단기는 어떻습니까? 변수가 있죠. 네. 물론 장기도 변수가 있지만 단기는 변수를 해지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어떨까요?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좀 더 주어지겠죠. 네네. 그래서 이 뒤에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 위험자산의 편입 비율이 조금 더 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혹시나 TDF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신다.
근데 내가 야 이름 모르겠고 뭐 이렇게 어려운 용어랑 숫자가 써 있냐. 그럴 때는 숫자 뒤에 붙는 숫자 하나만 보시면 이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되는 것이구나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IRP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위 1%는 놀랍게도 30%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상위 1%의 수익 올리신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대체 어떤 상품을 담으신 걸까요? 비밀입니다. 네. 공개해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오늘?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주세요. 궁금해하실까 시청자분들. 어차피 수익 났잖아요, 이미. 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갈 거 아닌데. 네, 공개를 좀 해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식 쪽, 미국 주식 쪽에 사실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상위 총 7개 중에 5개가 해외 주식형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쪽을 필두로 했고요. 네. S&P 500이 당연히 중심이 되어서 아하. 나스닥백, 그다음에 미국의 테크 기업을 주로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개인연금 특히 IRP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 알아봤습니다. 오늘 재테크 트렌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심화 테스트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시청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 사례자들과 상담하는 시간을 가져왔지만, 오늘은 잠시 상담을 멈추고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검사에 관해서 조금 더 심화적인 이론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여러 가지 유형 가운데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 유형들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자, 오늘은 그 반대에 있는 분들의 유형도 소개를 해 주셔야죠. 네. 지난주에 이제 못 보셨던 분들 위해서 용어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모험가형, 자린고비형, 그다음에 사냥꾼형, 숭배형 이 4가지는 부자로 가는 어떤 유형이다.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설명드릴 이 유형 검사 총 8가지 중에 나머지 4가지는 네. 가난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용어만 설명을 드리면 유아형, 배짱이형, 일확천금형, 패자형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볼까요? 자, 패자형부터 우리 한번 패자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자형이라고 하면 느낌이 또 어떠신가요? 항상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네.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유형은 아닐 것 같다. 패배한 맞죠. 느낌? 승리형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없고요. 네. 패자형은 현재 돈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그게 대출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급여를 잘 못 받는 것일 수도 있고 이 돈이라는 개념으로도 계속 내가 고통받을 때 우리는 이제 패자형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삶이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이 패자형이신 분들의 주 관심사는 바로 부채 해소입니다. 대부분 부채가 있으신 분들이 패자형이 사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또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가난의 대물림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이 패자형이 나왔는데 내가 부모이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패자형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부채나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이 패자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극복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사실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거나 되게 힘들다 그러면 사실 피하거나 응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향들을 사실 많이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네. 사람인지라 그런 어떤 리스크를 항상 극복할 수 있게 와 나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은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점점 숨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불러일으키는 이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현실을 직시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의 경제심리 치료를 통해 건강한 경제심리를 갖게 된다라는 건데 요거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조금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내가 자녀이고 부모랑 같이 산다라고 했었을 때 어쨌든 나도 부모의 어떤 그런 문제로서 아이가 고통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함께 고통받죠.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의 심리 검사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부모님들부터 사실 먼저 받으셔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하고 그거를 개선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부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아이들한테도 악영향을 끼친 게 벌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 벌어진 거라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고쳐야죠. 후반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지를 해서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가정 환경이냐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테라피나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패자형은 아무래도 가족이 다 같이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 그리고 부모님도 함께 경제 심리 테라피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걸 권할 때도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계속해서 일확천금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네, 일확천금형은 말 그대로 뭔가의 큰 돈, 금액 그런 것들을 사실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노리고 있는 그런 네. 분들인데 정의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빨리 큰 돈을 벌어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아이고, 유형이에요. 복권 사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로또나 복권. 네. 그러니까 핵심은 빨리랑 큰 돈이에요. 뭔가를 빨리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목표가 큰 거죠. 근데 이게 목표 큰 것이 보통 좀 터무니없는 경우가 사실은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 선물, 뭐 옵션, 파생상품 등등의 네. 혹은 뭐 도박까지도 사실 빠질 수가 있어서 여기 이제 일확천금형이 크게 나오신 분들이 이제 뒤에 나올 장애 검사에서 이 도박과 관련된 부분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다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빨리 벼락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치료를 어떻게 들어가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일확천금형이라는 걸 좀 인지해야 돼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인지해야 된다. 저 주식 많이 해요. 저 수익률 좋다고 막 들어가요. 근데 그게 모두가 다 그런 줄 알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만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고 왜냐? 다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은 검사자님, 사례자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이게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저는 얘기를 첫 번째로 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서두르거나 무리해서 욕심을 부리시면 됩니다. 네. 이게 어떤 분이 조금 크게 나올 수 있냐면 모험 가형이 조금 잘못된, 좀 극단적으로 간 경우에는 일확천금형이 사실 크게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사냥꾼형도 연관이 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의 순서를 조금 잘 놓고 뭐든지 욕심 부리지 않는 형태로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투자 시에 일단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앞에 거랑 또 비슷한 맥락이에요. 중요하죠. 네,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 뭐 예를 들면 목표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한 10%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목표 수익률이 될 때까지 이제 잘 기다려야 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이거 언제까지 되냐, 나 그냥 더 기다릴 시간이 아까워서 다른 거 좀 빨리 수익이 나는 거, 빨리 결과가 나는 거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지양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아까도 사실 나왔던 얘기고 매번 등장하는 거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문가를 통해서 올바른 금융상품을 좀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잘못된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서 좀 올바른 투자처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경제심리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이 가난으로 가는 유형이 나오신 분들은 사실 모두에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확천금형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과도한 망상, 과도한 욕심이 있는 분들인 것 같고, 경제심리 치료 반드시 필요하고, 또 본인이 내가 일확천금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좀 시간이 필요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패자형, 일확천금형 봤고요. 그러면 배짱이형도 한번 볼까요? 네, 배짱이형. 사실 또 직관적으로 바로 느껴지죠. 네. 뭔가 게으를 것 같고 맞아요. 하는 느낌인데, 요거는 살짝 조금 변형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냥 게으른 사람이 배짱이형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조금 싫어해요. 그게 이제 쉬운 걸 좋아한다는 얘기인 건데, 네. 어려운 것을 싫어하면서 쉽게 돈을 벌어서 편하게 살고 싶다.
어려운 거 싫어하고 네. 쉽게 돈 벌려고 해서 편하게 생각하는 거. 음. 그러니까 배짱의 성향이 너무나 여기저기 다 녹여져 있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것도 되게 부지런하게 못하고요. 네.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일확천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네. 들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많이 찾으니까. 그래서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뭐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게 사실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 방법이랑 과정 자체가 잘못되면 이게 나중에는 더 불편한 삶으로 올 수가 있다. 네. 양모입니다. 이 실제로 우리가 상담을 진행하면서요, 배짱이형이 나오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맞아요. 이 유형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은 안 하셨어요. 왜냐면 뭐 이런 속성은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거다. 맞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배짱이형은 왠지 그 앞에 패자형이나 일확천금형처럼 막 심리 치료, 테라피가 막 반드시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맞아요. 반드시 뭐 심리 치료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게 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사실 어떤 게 또 위험할 수 있냐면 이것저것 알아보는 거를 좀 귀찮아해요. 그러면 주변에 물어보는 거, 이거 괜찮니? 그거 괜찮니? 이렇게 물어봐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맘먹고 사기를 쳐. 아이고. 그러면은 귀찮으니까 알아서 해줘. 그냥 믿어버리는구나. 믿어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결국엔 사기를 당해서 내 재산을 쉽게 벌려다가 쉽게 잃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말씀 잘해주셨다시피 뭐 치료가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치료 받는다고 달라질 건 아니지만 이것조차도 역시 뭐예요? 내가 배짱이형임을 인지하고 그 인지로부터 다가올 위험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 배짱이형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 전략이 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게으름 본성을 없애야 돼요. 이거 쉽지 않은데요, 본부장님? 맞아요. 쉽지는 않아요. 게으름을 어떻게 없애죠? 게으름을 없애려면 부지런해져야겠죠. 부지런해지려면 내가 뭔가 잘못되는지 알고 목표를 세워야 돼요. 제가 되게 계속 얘기 드리는 거지만 목표를 세우라는 얘기를 저는 거의 매 회차 드린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너무 당연하고 쉬운 얘기지만 못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매번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잘했다라고 하면은 배짱이형 이런 유형도 안 나왔을 거고 사람들이 고민에 대한 상담 신청을 안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잡는 건 왜 못하냐? 혼자 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의 어떤 조언 정도는 좀 필요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사실 요즘 MZ세대 분들 뭐 저도 우리 모두 다 MZ이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서 노력을 해야 건강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대가 없는 소득은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쉽게 일해서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편해서 좋아 보일 뿐인 거지 그 과정은 굉장히 험난한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많이 번데 저 사람 많이 번데 그 사람의 뒤에서는 땀과 피와 이 눈물과 노력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F의 감성으로 이럴 땐 좀 F가 되는 F의 감성으로 T는 이해할 수 없지 않나 제가 F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좀 F의 감성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그렇게 돼야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에 대한 끈기와 악착 같음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거는 숭배형한테 배워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숭배형이신 분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돈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돈을 어떻게 보면은 완전 내 것처럼 잘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모는 조금 배울 만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짱이 분들은 목표 설정으로 극복의 첫 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나 혼자서 게으름을 극복하기 힘들다. 그러면 전문가 관리를 좀 받아보셔서 돈에 대한 욕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짱이 형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유아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유아형은 사실 우리 상담할 때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유아형도 말 그대로 애기 같은 거. 의존적이고. 맞아. 잘 기억하시네요. 맞아요. 기억나요. 맞아요. 이 유아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돈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서운 거 모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모르기 때문에 막 집어먹고 막 넘어지고 막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아이같이 행동합니다. 내가 성인이지만 돈에 대해서만큼은 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또 어렵고 복잡한 것을 또 싫어해요. 이게 또 사실 배짱이형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게으르고 어렵고 복잡한 것을 또 싫어할 수 물론 다른 영역이긴 한데요.
그리고 또 하나,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도 유아예요. 아하. 왜냐면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일 생기겠어? 음.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개념조차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계속 좋은 거 이렇게만 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유아형이 나오면 네.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돼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의존이에요. 돼요? 아, 의존하는구나. 뭐 형제, 부모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의존을 하게 되기 음.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유아형이 나오신 분들은 이게 뭐 보편적인 건 아니고요. 대부분 우리가 상담 봤을 때 대부분 뭔가 오히려 부유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용돈을 많이 받고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나 뭐 시댁의 시아버니, 시아버지께서 그런 거 좀 금전적으로 잘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런 유아형은 부럽네요. 네, 그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네, 그런 유아형은 좀 부러운데 그래도 또 이런 분들에게도 좀 대안을 제시를 네. 해드려야겠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돈의 무서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가질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든 뭐 가족이든 저희 어떤 전문가가 됐든 이런 분들이 어떤 교육이나 강의를 통해서 조금 알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철저한 예산을 세워서 수입 지출을 조금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 역시나 또 계획이군요. 네, 결국에는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그냥 지나친 낙관, 그냥 하다 보면은 하는 대로 되는 대로 굴러가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또 미래에 대해서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위험 관리 능력, 리스크 해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유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유아형은 일단 돈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좀 유아적인 사고를 가진 유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 돈의 무서움도 좀 알 필요가 있고 돈의 소중함도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우리 사례 검사 페이지에 나와 있는 8가지는 다 봤는데 네. 혹시 이 중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있나요? 이 중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사실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본 적은 없는데 네.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는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도저도 아닌 거 우리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내가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뭐 부자 쪽으로 가든 마이너스 쪽으로 가든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무념무상 같긴 하거든요. 네. 어떤 쪽에 내가 뭐 마이너스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걸 고칠 수가 있고 그렇죠. 플러스가 있으면 그걸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네. 결과적으로는 그게 본인한테 제일 안 좋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서 저는 오히려 이것들이 뭔가 뚜렷하게 잘 나타나는 사람들이 개선의 여지도 더 많다. 그렇겠네요. 오히려 뭐 네. 무인 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컨트롤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겠어요. 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모두 해당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모두에 해당하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플러스 4가지도 다 해당이 되고 마이너스 네? 4가지도 다 해당이 되면 사실 그것도 문제거든요. 네,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되게 어려운 사례지 않나. 그래서 극단적인 게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안 나왔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MBTI 본검사, 심화검사는 어떻게 검사를 하고 내용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배워보고 있죠. 자, 이번에는 장애 검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검사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본부장님? 네. 장애 검사에는 저희가 총 9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충동구매, 의존성, 퍼주기, 도박, 저장증, 과소비, 저소비, 가난한 맹세, 일중독 이렇게 총 9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통계가 없더라도 체감상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으세요? 제가 오히려 많이 본 거는 일중독이 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일중독이신 분들이 많군요. 일중독이 사실 제일 많았던 것 네. 같고 그 다음에 뭐 충동구매, 충동구매도 오히려 도박은 별로 없었고 네, 그 다음에 네. 과소비, 의존성, 과소비, 이 정도가 의존성. 조금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나왔다는 일중독부터 확인해 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일중독, 이것도 되게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네. 일중독은
성공 지향과 아하. 어떤 부의 창출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일중독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일중독이신 분들한테 이제 한마디로 딱 정의를 좀 해드리자면 자신과 일과 가정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뭔가 모험가형이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네, 그것과도 사실 또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일중독이 되면 뭐 사실 당연한 결과지 않습니까? 맞죠. 집안이나 가정을 돌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쪽은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일중독이 만약에 된다. 뭐 사실 일중독이라는 게 진짜 뭐 일을 12시, 1시까지 하는 거라기보다는 일에 굉장히 치여 사는 분들도 우리는 일중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야근을 하고 돌아왔다라고 한번 가정해볼까요? 네. 야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일단 배고프고 피곤해요. 오늘 원래 사실 퇴근하고 내가 마트를 가서 싼 옷을 사기로 했었어요. 저렴한 옷을 사기로 했는데 퇴근을 하니까 백화점이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해봅니다. 근데 인터넷 쇼핑하면은 물론 싼 옷들도 있지만 백화점의 그 아울렛보다는 또 비싸게 올라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내가 원하는 옷이. 같은 옷이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힘드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힘들다. 그냥 또 사버리자. 배송비도 들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음식 내가 해먹기 힘들죠.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배달시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많게는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도 내가 직접 움직여서 사는 것보다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이겠습니까? 최소 두세,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 4번인데 그러면은 뭐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어떻게든 뭐 10만 원 이상 더 쓴다라든지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애 요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이 장애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네. 사실은 우리가 이 검사를 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게 다 마이너스 쪽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좋은 쪽으로 잘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검사하는 목적 중에 하나고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이 해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중독이 나온 분들은 가정과 나의 일을 잘 분리하는 연습을 하시면 금방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나왔다고 하신 게 충동구매였습니다. 충동구매는 근데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충동구매는 사실 뭐 고친다라는 의미보다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계신 것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조금 대안을 제시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는 충동구매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이유. 왜 충동구매를 할까? 충동구매하는 이유. 스트레스 아닐까요?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 오늘 그냥 이거 매운 떡볶이 한번 시켜 먹자.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거 충동적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또 하나가 바로 미래에 대한 지나친 낙관에서입니다. 뭐 또 돈을 벌겠지, 뭐 괜찮겠지 등등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보다 더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충동구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지나친 낙관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생각은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종합적인 포트폴리오 예산 관리 시스템을 사실은 잘 짜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뭐 2만 원의 식비로 오늘 하루를 버티겠다라고 하면 제가 점심에 너무 배가 고파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10,000원이 좀 넘었어요. 네. 요즘 비싸니까 12,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네. 한 8,000원 가지고 저녁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제한을 두지 않았고 점심에 짜장면 먹어서 좀 느끼하니까 저녁에 좀 칼칼한 거 하나 먹을까? 그래서 뭐 부대찌개나 김치찌개 소주 한 잔을 해버려요. 2, 3만 원 그냥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예산 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내가 얼마를 쓸지 예산을 정하는 거 생각보다 쉬워요. 해보시고 그거를 넘지 않는 금액을 활용하셔서 그런 거죠. 만약에 오늘 2만 원을 내가 계획을 했는데 18,000원을 썼으면 2,000원을 다음 날로 2월 다음 날로 2월에서 스스로에 대한 보상을 또 주는 거예요. 그거 괜찮은데요? 너무 쪼이지 마시고요. 네. 그런 스스로에 대한 보상도 주시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네. 아니 요즘 그 인터넷에 그 챌린지가 다시 유행하더라고요. 예전에 2000년대 유행했었던 10,000원의 행복 아시나요? 프로그램? 알죠. 네, 그 챌린지가 유튜브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다시 유행을 하는데 그때 10,000원과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000원과 지금 그쵸. 10,000원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너무 많이 나죠. 네, 거의 20년 전인 것 같거든요. 그 10,000원의 맞아요. 행복이. 사실 물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 저는 집이 인천이고 회사가 서울인데
제가 그때 당시 기억하는 걸로는 제가 완전 초반이었을 때 한 5,000원? 또 안 됐던 것 같아요. 직접 가서 먹으면 막 4,000원이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5,000원인가? 옛날. 아니 MZ신데 좀 옛날 사람 같으신데요, 갑자기? 네, 뭐 제 머릿속에 기억일 수도 있는데 아빠가 먹는 거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런데 지금은 인천에서도 8,000원인가 그래요. 아, 많이 네. 올랐네요. 강남에서는 기본 11,000원, 12,000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때는 5,000원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맞아요. 보니까 생각보다 10,000원 챌린지라고 하는 게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네. 굉장히 현타가 많이 올 것 같다. 네, 라는 생각도 맞아요. 사실은 해봅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근데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걸 또 해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일주일간 10,000원으로 살기. 네. 근데 물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마른 걸레 쥐어짜듯이 살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또 과하게 계획을 세우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서 다음 달에 충동 구매를 다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 충동 구매 장애 유형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유형은 뭘 볼까요, 본부장님? 네, 다음 유형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과소비. 과소비. 네, 과소비는 어떻게 보면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과소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경제 상태로 봤었을 때 수입보다 지출이 큰 거를 우리는 과소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충동 구매랑 어떻게 보면 해결책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동 구매와 비슷한 게 과소비, 그리고 저장증. 저장증은 뭐죠? 저장증은 사실 좀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네. 저장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건 사실 되게 심리적으로 복잡한 상태예요. 어떤 복잡한 상태냐면 좀 강박장애와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사면 잘 버리지 못한다라든지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거를 흔히 뭐 저장 강박장애, 강박적 저장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건이 있으면 이 노트북이 있다고 할 때 여기에 경제적 어떤 가치의 의미를 부여해요. 근데 의미 부여를 하는 게 되게 좀 심하게 의미 부여를 해서 이것이 너무 이제 뭐 버려지면 안 되고 이것이 나한테 너무 소중한 의미가 있어서 고장 나더라도 이거 평생 뭐 갑으로 간직할 거야. 약간 그런 과한 그런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과거 추억과도 연결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소중한 물건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과거 생각이 많이 얽매여 있는 경우인 건데 이런 부분을 심리학에서는 네. 사랑과 인정이라는 부분이 채워지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관계라고 네. 봤었을 때 인간관계에서 사랑받고 충분히 존중받는 느낌이 들으면 어떨까요? 되게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좀 내려놓을 줄 알고 여유롭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네. 보통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분들 보면은 뭔가 되게 급하고 쫓기고 얼굴에도 여유가 없고 미소가 없어요. 그런 게 실제로 이런 저장증과도 연결이 되어서 내가 그런 평소에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네.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물건을 저장하는 이 저장증이 실제로 많이 약해지고 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장증은 이제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면 좀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퍼주기. 퍼주기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퍼준다 이 말인가요? 맞아요. 이제 퍼주기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나 부탁을 거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절을 못하는. 네, 그래서 뭐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해달라는 것도 다 해줘야 되는 거고 반드시 퍼주기가 뭐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사실 우리가 그렇죠. 것도 그럴 수 퍼주기에 있죠.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퍼주기가 조금 강해지면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존성을 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결국에 나중에 우리한테 안 좋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전 얘기를 드리냐면 퍼주기와 나누기를 구분해줘. 그 나눠주는 맞아요. 것과 퍼주는 건 구분해라. 같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퍼주는 것은 진짜 너무나도 그 기준 이상으로 다 내 걸 내어주는 거고 나누는 것은 말 그대로 의미를 통해서 진짜 나누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이 다르다라는 거. 나 퍼주는 거, 나 나눠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장증과 퍼주기는 인간관계에 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소비도 있는데요. 이건 과소비랑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그렇죠. 저소비는 네. 말 그대로 안 쓰는 건데 너무 필요한 것도 안 쓰는 를 저소비라고 합니다. 이거는 왜 생기냐면요. 네. 이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이나 성향이 크게 조금 작용을 해서 이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거 좀 아껴놔야 되지 않을까? 혹시나 뭐 다 지구가 멸망해서 편의점에 갔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나라도 이렇게 그걸로 해서 다 끌어들여야 되겠다 뭐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게 네네. 저소비다. 한마디로 너무 안 쓰는데 그 안 쓰는 원인 자체가 되게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면요.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조금 없애고 이해하고 해소하려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심해지면 당연히 뭐까지 네. 가겠습니까?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그렇겠네요. 미칠 수가 있겠죠. 네. 친구들끼리 가서 n분의 1 하기로 했는데 비싼 거 먹으니까 나 그냥 집에 가서 쉴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맥주 안 마셨으니까 맥주값 빼고 계산해줘. 맞아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관계에는 치명적인 단점이지 않나. 그럴 수 있죠. 그렇군요. 자, 저소비까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가난의 맹세. 가난의 맹세도 좀 비슷한 느낌이죠. 네, 가난의 맹세는 무엇이냐? 네.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현실인 거여서 네. 나눔, 봉사, 헌신과 같은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돈보다는 명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가치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하고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절대 불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굉장히 정의로워야 된다. 그런 분들이 이제 가난의 맹세 현상이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 종교인 분들이 많이 해당된다고 맞습니다. 하셨었죠. 그런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을 불편해하는 유형도 있다. 그리고 여덟 번째죠. 네. 의존증입니다. 의존증은 아까 말한 그 유아형이 좀 발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의존증 같은 경우는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남의 뒤에 숨어서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도전정신, 독립심, 책임감 등이 없는 분들이 이 의존증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이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퍼주기로부터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퍼주기 성향이 검사했는데 나온다, 그러면 아이들도 높은 확률로 이 의존증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의존증이신 분들 중에는 부자인 분들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 게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존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엄청난 대책을 얘기 드리진 않고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이 상대방이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의존증 장애 유형이 나오는 분들은 좀 자립심을 기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계속해서 마지막 거의 안 나온다고 하시긴 했는데 도박 유형도 있습니다. 네, 도박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빨리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 나온 일확천금형이나 그런 거랑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향 자체가 그게 좀 크게 나오는 건데 보통 도박을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무언가 해결이 안 돼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끝끝내 마지막 수단으로 사실 하는 게 도박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도박의 성향을 고칠 수는 없고 이 도박의 성향이 생기기 전에 사전 차단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떤 앞에서 나온 성향들이 도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위험 단계에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검사를 통해서 더 극단적으로 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애 유형 9가지를 총 알아봤습니다. 다시 MBTI 검사 결과지로 돌아가서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파트가 바로 우리 MSIG.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이 해봤던 기본 검사죠. MSIG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특징이 MBTI 심화 검사에서는 이 MSIG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MBTI 검사는 전체적인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MSIG 검사만 따로 했었을 때랑 전체적인 검사를 같이 했었을 때랑은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네. 근데 이 본검사 리포트에서 사실 주목할 거는 그 여부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네. 전 뇌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뇌구조. 네, 뇌구조를 보시면 부자의 꿈과 목표와 같은 경우에는 네.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와 해당하는 부분들이 건강하게 딱 초록색으로 큰 모양으로 들어가 있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뭐 돈을 쓰는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벌고 나누고 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돼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 60대의 어떤 여성 사례자이시기 때문에 네. 그런 성향이 이제 작게 나온 거다라고 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색깔이 빨개질수록 안 좋은 거고 작아질수록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정도가 더 심하고 더 안 좋은 것부터 내가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이 뇌구조를 통해서 조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뇌구조까지 보시면 리포트를 이제 다 보신 거예요. 여기까지 다 보신 거고, 근데 또 이렇게 검사를 제가 결과를 해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혼자서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지막 페이지에 좀 작게나마 참고 네. 사항으로 검사 항목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뭐 해설지까지는 아니지만 도움말처럼 넣어놨으니까요. 네네. 이 부분 보시면서 혼자 리포트를 보시는 분들은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MBTI 심화 검사에 대한 더 깊은 이론을 소개해 드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서 이 테스트 결과지를 받아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화 검사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머니 이렇게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까지 우리가 2회차, 2주에 걸쳐서 MBTI 이 심화 검사에 관해서 조금 더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음 시간에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시청자 사례 검사할 때는 네.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었어서 사실 또 이런 자리를 또 마련을 한 거고 또 요거를 듣고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또 나에게 맞는 솔루션을 들을 때 조금 더 잘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들과의 전화 연결 소통을 통해서 솔루션을 콕콕 집어드리고 만들어드리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민규 본부장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재무적인 솔루션 그리고 나의 경제 심리 분석까지 받아볼 수 있고요. 테라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문자, 메시지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전화 연결 원합니다. MBTI 테스트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전화 연결 방송 시간에 직접 상담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다만 나는 방송 중에 전화 연결은 조금 부담스럽고요. 개인적으로 테스트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아래쪽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QR 찍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셀프 테스트, 자가 진단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MSIG 그리고 MBTI 테스트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도 소문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면 돈은 따라온다. 마이머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